4장 강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라.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강점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다. 그들은 약점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결과를 얻으려면 이용 가능한 모든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 동료와 상사의 강점과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강점이야말로 진정한 기회다. 강점 활용은 조직의 고유 목적이다. 물론 조직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을 모두 극복할 수는 없다. 그래도 조직은 인간의 약점을 목표 달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는 있다. 조직의 과제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강점을 건축용 벽돌처럼 쌓아 올리는 것이다. 강점을 기준으로 배치하라. 강점을 활용해 생산성을 올리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인적 자원의 배치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발령을 내거나 승진시킬 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인적 자원 배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대상자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결정이 아니라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결정을 내린다. 링컨 대통령은 신임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말했다. 장군이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알면 다른 장군들에게도 똑같은 술을 한두 병씩 보낼 텐데. 켄터키와 일리노이 개척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링컨은 술의 독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북군의 장군들 가운데 유독 그랜트만 항상 전략 계획을 제대로 세웠고 승리했다. 그랜트 장군의 사령관직 임명은 남북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랜트를 지명한 링컨의 작전이 성공한 이유는 전쟁터에서 검증된 장군의 능력, 즉 강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 즉 약점이 없다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다. 링컨은 그랜트를 임명하기 전에 약점이 별로 없는 서너 명의 장군을 연이어 임명했다. 그 결과 북군은 병력과 병참 면에서 월등히 우세했는데도 1861년에서 1864년까지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지 못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군 사령관 로버트 리는 강점을 근거로 부하 장군들을 선발했다. 스토널 잭슨 장군을 비롯해 리 사령관 휘하의 장군들은 분명히 큰 약점이 있었지만 리 사령관은 그런 약점은 전쟁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리 사령관 휘하의 장군들은 각기 한 가지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리 장군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것은 사람들의 강점이었다. 거듭 말하지만 오직 그 한 가지 강점만을 본 것이다. 하지만 링컨이 선발한 무난한 장군들은 리 사령관 휘하의 한 가지 목적에만 쓰이는 도구들, 다시 말해 한정된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역량을 가진 장군들에게 거듭 패배하고 말았다. 아무런 약점이 없는 사람을 찾는다거나 그런 사람을 고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기껏 평범한 인사배치의 결과만 얻을 것이다. 세상에 약점은 전혀 없고 강점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적합한 용어가 완전한 인간 성숙한 개성 세련된 인격 또는 제너럴리스트이더라도, 즉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인력을 관리하면 무능한 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조직밖에 만들지 못한다. 큰 강점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커다란 약점도 가지고 있다. 산봉우리가 높은 산은 계곡도 깊은 법이다. 온갖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인간은 없다. 지식, 경험, 능력 등 총체적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낙제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란 없다. 어떤 면에서 좋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핵심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 그래서 강점을 활용하기보다 약점을 줄이려는 사람은 나약한 인간의 표본이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의 강점을 파악하면 위협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부하가 능력 있고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유로 고민하는 상사는 없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에겐 미국 철강 산업의 아버지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택한 여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글귀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고 더 좋은 처방도 없다. 물론 카네기의 부하들이 우수했던 이유는 그가 부하들의 강점을 찾아 일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카네기 철강회사 경영자들은 하나의 특정 분야, 특정 업무에서만 남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 카네기야말로 그들 가운데 목표 달성을 가장 잘하는 경영자였다. 남군 사령관 로버트 리에 관한 또 다른 일화는 강점을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준다. 리 사령관의 휘하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명령을 무시한 탓에
전략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평소에 감정을 잘 억제하던 리 장군은 노발대발했다. 그의 감정이 누그러졌을 때 한 부관이 정중하게 물었다. 왜 그를 지휘관 자리에서 해임하지 않으십니까? 리 장군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도 들은 듯 부관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무슨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자는가?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부하들이 상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오페라단의 책임자라면 프리마돈나가 관객을 끌어모으는 한 그녀가 아무리 까다롭게 굴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프리마돈나가 뛰어난 공연을 하기 위해 천성적으로 까다롭게 군다면 무대 감독은 급여를 받기 위해 그 프리마돈나의 성과를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인류 교수나 뛰어난 학자가 학장을 기분 좋게 대하는지 교수회의에서 협조적인지 아닌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학장이 급여를 받는 이유는 인류 교수나 인류학자들이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 처리 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여전히 수지 맞는 계산인 셈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결코 그 사람이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공헌을 하는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은 언제나 다음과 같아야 한다. 그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인사 배치 때는 중요한 한 가지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지 모든 것을 두루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된다. 한 가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가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강점을 일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 본성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사실 전인적 인간 또는 원만한 성격 운운하는 말에는 사람의 가장 특수한 재능, 즉 한 가지 활동이나 한 분야의 사업, 그리고 한 영역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사람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능력에 대한 깊은 모멸감이 숨어 있다. 다시 말해 우수성에 대한 질투심이다. 인간의 우수성은 한 가지 분야 또는 기껏해야 극소수 분야에서만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만능 천재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조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지만 오직 미술 분야에서만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만약 괴테의 시가 모두 사라지고 그의 업적이라고 알려진 유물들이 광학이나 철학에 관한 것뿐이었다면 그는 아마도 가장 수준 높은 백과사전의 각주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처럼 위대한 천재들에게 적용되는 진실이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직원의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경영자는 기껏해야 충격을 받거나 약점과 성과, 그리고 목표 달성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허탈감만 느낄 것이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배치하고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낭비다. 인적 자원의 남용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한 오용이다.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그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라고 먼저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동료들이 실제로 공헌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동료의 성과 부진을 미리 양해하는 셈이 된다. 그런 지식 노동자나 경영자는 현실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치명적이지는 않다 해도 파괴적이다. 진정 수준 높은 상사, 즉 나름대로 사람을 길러내는 요구 수준이 높은 상사는 언제나 부하가 무엇을 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 부하에게 정말로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약점에 기반을 두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 조직은 인간의 약점을 무효화하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간의 강점을 성과에 연결하는 독특한 도구다. 아주 뛰어난 사람은 조직이 필요 없고 조직에 속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 일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렇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혼자서도 목표를 달성할 만큼 대단한 능력이 없다. 인간관계론자들이 과학적 관리법을 비판할 때 쓰는 격언이 있다. 누구도 손 하나만을 고용할 수는 없다. 손과 함께 사람 전체가 따라온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할 수는 없다. 강점과 함께 약점도 늘 따라다닌다.
우리는 개인의 약점을 개인적인 결점으로 제한하여 작업 및 성과와는 관계없게 만들거나 적어도 강점을 발휘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강점이 발휘되도록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라도 대인관계에 서투르면 사업상 큰 장애에 부딪힌다. 그러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어떤 조직에 속해서 자신의 사무실만 지키면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 조직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강점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약점은 목표 달성에 방해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재무에는 밝지만 생산이나 마케팅에는 소질이 부족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공경에 빠진다. 그러나 조금 큰 기업에서는 재무에만 강점을 지닌 사람이라도 그 분야에서 생산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영자가 약점에 대해 눈 감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예를 들어 존스라는 사람에게는 세무회계만 맡기는 것이 자신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영자라면 존스가 인간관계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존스를 관리직에 임명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인관계에 능한 사람들도 많다. 세무회계 분야의 인류 전문가는 매우 드문 인재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조직에 아주 중요하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능력 한계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주장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왜 사람의 강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노동자, 특히 동료들의 강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노동자가 그토록 드문가? 왜 링컨조차 강점을 택하기까지 3번씩이나 약점에 기반한 인사결정을 했는가? 그 주된 이유는 경영자의 당면 과제가 인력 배치가 아니라 우선 빈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빈자리부터 먼저 챙기는 게 자연의 섭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 그 일자리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시기다. 이 과정을 따르면 가장 무난한 사람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고용된 사람은 제일 먼저 뒤로 밀려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조직은 당연히 평범한 조직이 되고 만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치료법은 배치 가능한 사람의 성격에 맞게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치료법은 극히 작고 단순한 조직을 제외하고는 질병보다 더 나쁜 치료법이다. 직무는 객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개성이 아니라 과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직무 내용이나 직무 구조, 그리고 직위를 바꾸면 조직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직무는 서로 의존적이며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을 단 하나의 직무에 배치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직무나 책임을 바꿀 수는 없다. 즉 이를 사람에 맞추어 설계하면 거의 틀림없이 그 직무가 요구하는 것과 지명된 사람의 재능 사이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한 사람을 직무에 꿰어 맞추기 위해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 등 관료주의형 조직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의 생화학과에서 기초 과목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면 그 강사는 우수할수록 좋다. 그런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일 것이다. 그러나 강의는 일반적인 수준이어야 하고 강사의 관심이나 취향과는 관계없이 생화학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무엇을 강의할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데 강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제일 첼리스트를 충원해야 할 경우 그 자리에 1급 오보의 연주자를 후보 대상으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어떤 후보 첼리스트보다 위대한 음악가여도 말이다. 지휘자는 어떤 연주자를 위해 악보를 고치지도 않을 것이다. 급여라도 제대로 받으려면 프리마돈나의 변덕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오페라 무대 감독은 토스카를 공연한다면 그녀가 주역을 맡아야 한다고 언제나 예상한다. 그 사람의 개성이 아니라 객관적인 직무에 근거를 두고 직무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는 좀 더 민감하다. 그것만이 조직이 필요한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 차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강점을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진정한 장려책이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개성이 아니라 직무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의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의 업적은 공헌이나 성과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직무 내용이 개성과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가? 가 아니라 누가 옳은가? 만 강조될 것이다. 사람과 관련된 결정은 언제나 그가 일을 뛰어나게 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일까? 라는 질문이 바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성에 맞춘 직무 구축은 조직을 편의주의와 순응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직은 그 어느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조직은 사람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공평성과 객관적인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수한 인력을 놓치거나 그들의 의욕을 꺾고 만다. 따라서 조직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추진할 능력은 물론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때 꼭 필요한 다양한 의견 제시 능력도 잃는다. 지금까지 한 말은 무엇을 암시할까? 1급 경영자팀은 동료 또는 직속 부하들과 대체로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선호에 따르지 않고 능력의 기초의 사람을 선발하는 이유는 경영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과이지 화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까운 동료들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바와 같이 링컨은 휘하의 육군 장관, 에드윈 스탠턴처럼 개인적으로 가까운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며 거리를 두고 나서야 겨우 목표를 달성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강요직에 친구를 임명하지 않았다. 헨리 모건도 재무장관과도 거리를 두었는데 모건도는 비정부 부문의 문제와 관련해 매우 가까운 친구였다. 마셜 장군과 슬론 2세도 공사를 구분했다. 지금까지 예로 든 사람들 모두 마음이 따뜻했고 가까운 인간관계를 추구했으며 친구를 만들고 우정을 가꾸는 재능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정이란 직무 외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더라도 업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친구들과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이 넘치고 강점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팀을 만들 수 있었다. 물론 직무를 사람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심지어 개성을 무시하고 조직 구조를 강조했던 슬론 2세마저도 GM 초기에 특정한 사람을 위해 엔지니어링 부문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발명가 찰스 캐터링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또한 조직론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거의 죽어가다시피 했던 해리 호킨스를 임명하고는 그가 예외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상황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예외는 특별한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어떻게 이를 사람에 맞추는 직무 설계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강점을 근거로 인사를 배치하는 걸까? 대체로 그들은 다음 4가지 원칙을 따른다. 1. 그들은 일이란 자연의 섭리 또는 신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잘못을 너무 쉽게 저지르는 인간들이 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 즉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등장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한다. 그런 일들은 흔하다. 그런 일들은 이론적으로 뛰어나고 논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다. 이미 능력이 증명된 사람들이 그 일을 시도하더라도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일들은 6개월 또는 1년 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는다. 그런 일은 언제나 예외적인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고 개인의 특이한 능력에 맞추어 만들어진다.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 보기 드문 다양한 기질을 인간에게 요구한다. 사실 개별 인간들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고도의 여러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기질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여러 특수한 기질을 요구하는 일은 수행할 수 없는 일, 즉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만다. 원칙은 단순하다. 어떤 일 때문에 잇따라 두세 사람이 좌절한다면, 심지어 그들 각자가 전직에서는 맡은 일을 훌륭히 수행했던 사람이라면 그 일은 누구라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일은 다시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마케팅 교과서에서 영업관리 업무는 광고 및 판촉 업무와 더불어 마케팅 담당 임원 한 사람이 맡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브랜드의 소비재 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제조업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그런 종합적인 마케팅 담당 직무는 실행 불가능하다. 그런 회사들은 영업 분야와 고객 분야 두 부문 모두에서 높은 목표 달성 능력이 필요하다. 영업 분야는 상품을 이동하는 것이고 고객 분야는 광고와 판촉 활동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 사람이 두 분야 모두에서 성과를 내기에는 두 분야의 능력이 너무 다른 기질이다.
규모가 큰 미국 대학 총장의 직무 또한 실행 불가능한 것 중 하나다. 최소한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자리에 임명된 사람들 가운데 오직 소수만 성공했다. 임명된 사람들 거의 모두가 이전 직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성과를 거둔 사람들인데도 말이다. 또 다른 예로 오늘날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해외 담당 부사장 직무를 들 수 있다. 본사가 관할하는 지역 밖에서 생산 및 판매가 어느 정도 이상, 대체로 전체의 5분의 1 이상이 되자마자 본사 이외의 모든 지역 문제를 하나의 조직 단위에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즉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만드는 셈이다. 그 일은 전 세계에 걸친 생산 조직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그 예다 또는 주요 시장에서 공통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시 조직되곤 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세 가지 직무로 분할된다. 첫째, 선진산업국 시장 미국, 캐나다, 서유럽, 일본. 둘째, 개발도상국 시장 중남미 대부분, 호주, 인도, 중동 국가들. 셋째, 기타 저개발국 시장이다. 몇몇 주요 화학회사들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오늘날 주요 강대국의 대사들이 하는 일도 비슷한 공경에 처해 있다. 그들이 관리하는 대사관은 너무 규모가 크고 업무 또한 과중하다. 게다가 그들의 활동은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모두 관리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주 업무에 신경 쓸 시간이 없고 흥미도 느끼지 못한다. 대사의 주 업무란 주재국을 파악하는 일이다. 즉 주재국 정부, 정책, 국민을 파악하고 동시에 그들에게서 신뢰받는 것이다. 맥나마라 장관이 국방부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사실 나는 미국 국방장관의 직무가 정말로 수행 가능한 일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물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영자는 먼저 업무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과거 경험이 이와는 다르다 해도 그런 불가능한 직무를 맡길 천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직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조직의 성패는 조직 내 천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직의 성공 여부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 강점에 기반을 둔 인사배치를 위한 두 번째 원칙은 개별 직무의 목표 수준을 높고 여유 있게 설계하는 것이다. 각 직무는 개인이 지닌 강점을 발휘하도록 자극해야만 한다. 개별 업무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어떤 강점이 뛰어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조직들은 이 원칙을 대부분 따르지 않는다. 대규모 조직은 대개 직무 범위를 작게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정해진 시기에 직원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기계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 직무에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가장 단순한 직무 요건도 변화의 운명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갑자기 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최적합은 어느 순간 부적합이 되어버린다. 처음부터 각 직무 범위를 넓게 잡고 요구 수준을 높이면 구성원들은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요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특히 처음 직무를 수행하는 지식 노동자의 과업에 적용된다. 강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식 노동자가 맡은 첫 업무의 목표 수준이 향후 그가 어떻게 경력을 관리할지, 그리고 그의 성과와 공헌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정한다.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과 조직에 미친 공헌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해야 한다. 지식 노동자는 경력 직무를 처음으로 맡기 전까지는 성과를 낼 기회가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전부다. 연구소, 학교, 기업, 정부기관 어디에서든 실제로 일을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지식 노동이 처음인 지식 노동자 그리고 동료나 상사처럼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식 노동자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다. 또한 자기가 올바른 직장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가능한 빨리 알아내는 것도 지식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육체 노동에 필요한 적성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도 높은 검사 방법이 있다. 어떤 사람이 목수나 기계공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 노동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검증 방법은 없다. 지식 노동에서는 이런저런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능력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필요하다. 그 능력이 적합한지의 여부는 오직 성과 산출 여부로만 판단할 수 있다. 목수나 기계공의 직무는 그 사람의 손재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일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어떤 조직에 공헌해야 할 지식 노동자의 능력과 관련해서
조직의 가치와 목표는 적어도 그가 지닌 전문적 지식과 기능만큼이나 중요하다. 특정 조직에 적합한 강점을 가진 사람이라도 외부에서 보면 같은 종류의 구성원으로 보이고 다른 조직에는 전혀 맞지 않는 구성원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 노동자의 첫 직무는 자신과 조직에 무엇을 공헌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원칙은 정부기관, 대학, 기업 등 다른 종류의 조직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여러 조직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나는 지금껏 동일한 가치를 보유하고 동일한 공헌을 강조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모든 대학 관리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어떤 대학에 재직하면서 많은 연구 실적을 쌓은 교수가 대학을 옮기고 나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정부기관이 같은 규칙을 지키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미국 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가 아무리 철저히 지도한다 해도 설립 후 몇 년만 지나면 각 정부기관은 독자적인 개성을 갖는다. 각 정부기관이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에 공헌하려면 소속 공무원, 특히 전문직에게 다른 행동 방식을 요구해야 한다. 젊을 때는 전직이 쉽다. 적어도 전직이 자유로운 서구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직장을 옮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젊은 지식 노동자는 일찌감치 다음과 같이 자문해야 한다. 나는 나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맡고 있는가? 내게 적합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직무 범위가 너무 좁고 쉽다면,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경험 부족을 상쇄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이 질문에는 대답은커녕 질문조차 할 수 없다. 군의관, 연구소 화학자, 기업 회계사, 공장 기사, 간호사처럼 젊은 지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모두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업무에 열성적인 사람들, 그래서 내놓을 만한 성과를 올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활용한다. 반면 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표현은 저마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내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한다. 자신의 업무가 무엇에 도전하거나 능력을 시험해보기에 너무 범위가 좁다면 젊은 지식 노동자는 그 조직을 떠나거나 조숙한 중년처럼 신세에 한탄이나 늘어놓는 냉소적이고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전락한다. 요즘 경영자들은 어디에서나 불만을 토로한다. 가슴에 불길이 활활 타고 있어야 할 많은 청년들이 너무도 빨리 타버린 양초 신세가 되었다고. 하지만 경영자들이야말로 청년들의 직무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여 청춘의 열정을 잠재웠다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3.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직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경영자들이 특정 직무에 관한 인사배치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에 그 직무와 관계없이 직원들에 대해 심사숙고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오늘날 지식 노동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인사평가 제도가 폭넓게 보급되는 이유다. 인사평가의 목적은 특정 인물이 좀 더 높은 직위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을 평가해 두려는 것이다. 그러나 규모가 큰 조직들 대부분이 평가 제도를 실시하기는 해도 실제로 활용하지는 않는다. 반복해서 물어보면 적어도 매년 한 번씩은 모든 직원들을 평가한다고 대답하지만 직원들은 상사로부터 평가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한다. 인사평가 결과는 서류철에 보관하고 인사 문제를 결정할 때 그것을 들춰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이 인사평가서를 마치 아무 쓸모없는 서류 더미처럼 무시하고 있다. 거의 예외 없이 상사가 부하와 마주 앉아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하는 인사평가 면접을 하지 않는다. 인사평가 면접은 인사평가 제도의 핵심인데도 말이다. 일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 중 하나는 경영 관련 신간도서 광고에 상사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면접평가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조직들이 사용하는 인사평가 제도는 원래 임상심리학자와 이상심리학자들이 자신들만의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임상심리학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 훈련받은 치료사다. 그들은 환자의 상태 가운데 좋은 점에 대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 물론 그들은 아프지 않은 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임상심리학자 또는 이상심리학자는 인간의 약점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능력평가 결과를 매우 적절하게 살펴본다. 나는 일본 경영진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았다. 경영자 개발과 관련된 세미나를 운영하는 도중 놀랍게도 대규모 조직의 경영자인 일본 참가자 모두가 인사평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유를 물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평가 제도는
오직 사람의 허물과 약점만 알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해고할 수도 없고 승진을 보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사평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구성원들의 약점을 적게 알면 알수록 좋지 않나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강점이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당신들의 평가 제도는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서구의 심리학자들, 특히 인사평가 제도를 고안한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것이 모든 경영자, 그들이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독일인이든 간에 이들이 인사평가 제도를 보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서구의 경영자들은 1960년대 일본의 성공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모두 알다시피 일본에는 종신 고용제도가 있다. 어떤 청년이 한번 취직하면 자신이 속한 직무군에서, 즉 작업자, 사무원, 전문가 그리고 임원으로서 각각 나이와 근무 연한에 따라 승진하고 대략 15년마다 급여가 2배로 오르는 제도다. 그 직원은 이직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고도 당하지 않는다. 오직 고위직과 45세 이상이 되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극소수만 고위 경영진으로 발탁된다. 일본 기업은 이처럼 경직된 제도로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결과를 산출하고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까? 대답은 일본의 제도가 인간의 약점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확히 말해 일본 경영자들은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휘하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성원을 항상 눈여겨본다. 그들은 언제나 강점을 찾는다. 일본의 제도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니다. 종신 고용제도는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다. 실제로는 수행 능력이 증명된 극소수가 중요한 일을 모두 처리한다. 나머지 일은 조직이 처리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서구의 개인과 조직이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전직의 이점을 활용하려면 서구 세계의 경영자들은 일본 경영자들의 관습, 즉 강점을 찾고 강점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상사가 부하의 약점에 초점을 맞추면 부하와의 인간관계는 파괴된다. 회사가 규정상 그들에게 요구한 인사평가 제도를 실제로 따르지 않는 많은 경영자는 건전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셈이다. 물론 그들이 개인의 과오, 결함 그리고 약점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는 인사평가 면접을 매우 싫어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 사람과 그 사람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치료자의 의무다. 물론 히포크라테스 이래로 그래왔듯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전문적이고 특별한 관계는 상사와 부하 사이의 권한관계와 다르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이다. 다시 말해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어렵다. 그러니 공식적인 인사평가 제도를 사용하는 경영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약점을 찾는 제도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 잘못된 상황에서 사용되는 잘못된 도구인 셈이다. 인사평가 제도와 그 배후에 있는 철학은 인간의 잠재력에 지나치게 관심을 둔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의 미래 잠재력 또는 그가 이미 하고 있는 일과는 매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잠재력이란 그저 가능성을 달리 표현한 말일 뿐이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실적밖에 없다. 또한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것도 오직 실적이다. 업무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또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결과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공헌에 대해 철저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의 성과는 구체적인 성과 기대치와 비교해서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평가 과정을 수행할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적절한 시기, 즉 어떤 직무에 사람을 충원해야 할 때 인사평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인사평가를 실시한다. 그 방법은 해당 구성원이 과거 및 현재의 직위에서 기대받은 주요 공헌 내용이나 그 목표와 비교해 그의 성과를 평가한 기록을 검토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 뒤 다시 4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그 직원은 무엇을 잘했는가? 앞으로 그 직원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그 직원은 무엇을 배우고 습득해야 하는가? 만약 내게 자녀가 있다면 나는 내 자식을 이 사람 밑에서 일하게 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방식의 인사평가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한 개인을 훨씬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강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 방법은 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한다. 이 약점은 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약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위의 마지막 질문은 강점과는 관련 없는 유일한 질문이다. 부하들, 특히 머리 좋고 야심찬 부하들은 강력한 보스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조직에 대해 강력하지만 기본적으로 부패한 최고 경영자보다 더 타락할 수도 있고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혼자 하는 일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고 일을 잘 운영할지도 모른다. 조직에 속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직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배치되면 파괴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강력하지만 기본적으로 부패한 사람에 대해 검토할 때는 그런 약점 자체를 심각하게 여기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훌륭한 인간성과 도덕적 고결함만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망친다. 따라서 부패했다는 약점은 성과를 올리는 능력과 강점 발휘의 제약 요소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자격이 없다. 4.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강점을 확보하려면 약점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역사상 위대한 지휘자로 자기중심적이고 자부심이 강하며 거울에 나타난 자기 얼굴에 도취되지 않았던 인물은 없다. 물론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위대함에 확신을 가졌던 장군들도 무수히 많고 역사의 위대한 장군으로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인물들도 많다. 마찬가지로 온몸의 세포 하나까지 대통령 또는 총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정치인은 위대한 정치가로 남을 수 없다. 기껏해야 능력이 출중하고 제 몫을 하는 정치가에 머무를 것이다. 그 이상의 정치가가 되려면 세계가 또는 적어도 한 국가가 진정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권좌에 올라야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믿을 만큼의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위기 상황에서 지휘 능력이 필요하다면 벤저민 디즈레일리나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두 사람이 가진 오만한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시중 드는 사람에게 위대한 인물로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웃음거리로 비칠 뿐이다. 그는 위대한 인물에 별 의미 없는 모든 기질들, 즉 한 개인이 역사의 요청을 받아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든 기질을 어쩔 수 없이 본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이다. 이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강점은 맡은 업무에 적합한가? 만약 그가 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다면 그 성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라면 경영자는 그 사람을 임명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둘만 모이면 우수한 사람과 같은 성과를 올린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평범한 두 사람이 평범한 한 명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안다. 평범한 두 사람은 그저 각기 다른 사람이 갈 길에 끼어들 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능력이란 성과를 올리는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걸 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지만 어떤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입에 올린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한 가지 일에 강점을 가진 사람을 찾고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을 직무에 배치한다. 이런 기준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이 인사배치 결정을 내릴 때 문제가 아닌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내줄 수 없다.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면 오직 세 가지 이유에서만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첫째, 사실은 무능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당할 때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부류의 사람. 둘째, 혼자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무능한 상사를 보필하기 위해 강점이 오용되는 사람. 셋째, 문제가 있음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문제 해결을 늦추는데 강점이 오용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어디에 속하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어쨌든 이동시켜야 한다. 그것도 즉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강점이 무엇이든지 그는 파괴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3장에서 소개한 경영자의 예를 들어보자. 대규모 소매 체인점의 경영자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구사한 그 경영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직속 상사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손꼽는 인재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자리 이동을 지시했다.
그는 그것은 저는 수준 낮은 상사 아래에 있습니다 라거나 제가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또는 저는 둘 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런 사람은 빨리 가려낼수록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다. 요컨대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충원해야 할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모든 주장들, 가령 그는 우리 부서의 필수 요원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너무 젊어요. 우리는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한 적이 없습니다. 등은 변명에 불과하므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어떤 업무에 최적임자를 앉힌다고 일이 끝나지는 않는다. 성과로 능력이 증명된 사람에게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에 직원을 배치하는 이유는 그들이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조직을 창조할 뿐 아니라 구성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공헌할 수 있게 유도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언제나 눈에 띄게 자기 일을 잘 못하는 사람, 특히 관리자, 직위에 있는 무능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차없이 이동시키는 것이 경영자의 의무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동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마저 물든다. 그것은 조직 전체를 보아서도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 그것은 무능한 상사 때문에 성과를 내고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부하들에게도 아주 불공평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당사자를 터무니없이 비참하게 만든다. 무능한 상사는 자신이 그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맞지 않는 업무가 주어지면 압력과 긴장으로 사람들이 서서히 파괴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남모르게 기도한다. 일본의 종신 고용제도나 서구 각국의 공무원 제도는 무능하다는 이유로 인사이동을 감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중대한 실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2차 세계대전 중 마셜 장군은 뛰어난 업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휘하 지휘관을 즉각 이동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 마셜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사람을 계속 지휘관 자리에 두면 그 지휘관 손에 운명이 달린 군인과 국가에 대해 그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셜은 그 사람을 대신할 인물이 없다라는 말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맞지 않다는 걸 당신이 알았다는 사실이야. 그를 대신할 사람을 어디에서 데려올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야. 게다가 마셜은 어떤 사람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결과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임명한 상관에 대한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마셜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가 아는 단 하나의 사실은 이 자리가 그 사람에게 맞지 않다는 것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다른 직무에서도 이상적인 적임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 사람을 임명한 것은 내 잘못이었으므로 이제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마셜은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사례다. 그가 처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른 1930년대 무렵 미군에는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을 만한 젊은 장군들이 없었다. 마셜 자신도 정년을 4개월 정도 남겼을 때였다. 참모총장 직위의 연령 상한 규정, 즉 60세가 되는 생일이 1939년 12월 31일이었다. 마셜은 1939년 9월 1일에 발령받았다. 마셜이 2차 세계대전을 떠맡을 미래의 장군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승진할 가능성이 없는 초급 장교에 불과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1930년대에는 겨우 소령이었다. 그러나 마셜은 1942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가장 유능한 일단의 장군들을 양성했다. 지휘관의 임무 수행에 자격 없는 장군들은 거의 없었으며 이류도 많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군 역사상 최고의 교육적 위협을 이룬 리더십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특성이 마셜에게는 없었다는 점이다. 마셜은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프랑스의 샤를 드골,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같은 지휘자들이 보여준 인간적 흡인력이나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 같은 개성이 전혀 없었다. 마셜을 있게 한 것은 몇 가지 원칙이었다. 그는 항상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마셜은 야심만만하고 우쭐대기 좋아하지만 전쟁에서만큼은 강력한 지휘관이었던 조지 패튼 장관을 지켜주었다. 마셜은 패튼이 참모부 장군으로서 그리고 평화로울 때는 훌륭한 직업 군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할 때마다 여러 차례 구해주고 배려해 주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마셜은 패튼처럼 돌격만 할 줄 아는 돌격 모험가를 싫어했다.
마셜이 개인의 약점에 관심을 둘 때는 그 약점이 그의 강점을 최대로 발휘하는데 방해될 때 뿐이었다. 마셜은 그런 약점은 그 사람이 맡은 일과 기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셜은 아이젠하워가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1930년대 중반 그를 일부러 전략 참모 부서에 배치했다. 그렇다고 아이젠하워가 전략가가 된 건 아니다. 그러나 전략과 그 중요성을 존중하게 되었고, 따라서 팀 구축가 및 전술가로서 자신의 위대한 강점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 마셜은 항상 검증된 최적임자를 골라 임명했는데 해당자가 현직에서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대개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다른 누군가가 마셜에게 필수 요원을 차출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하면 우리는 일의 성격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며 군대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런 마셜도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마셜에게 자기 옆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애원하자 워싱턴에 남은 것이다. 그는 유럽 최고 사령관직을 아이젠하워에게 양보하고 평생의 꿈을 접었다. 마셜은 사랑과 관련된 결정은 일종의 도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인사를 배치하면 그 결정은 최소한 합리적인 도박이 되는 것이다. 상사는 부하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진다. 또한 그들에게는 부하들의 경력을 좌우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강점을 활용하는 인적자원 관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 그 이상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지상 명령이고 권한과 지위에 따르는 책임이다.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짓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짓이다. 상사는 조직에 대해 부하 각자의 강점을 가능한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는 부하들이 그들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조직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한계와 약점에 상관없이 자신의 강점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 점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지식 작업의 일자리 수와 지식 노동자의 일자리 기회는 적었다.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각국 정부의 공무원이 되려면 법학 학위가 있어야 했다. 수학자는 응모할 자격도 없었다. 달리 말의 지식을 직업에 적용해 생활하려는 젊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와 일자리가 서너 개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오늘날 지식 노동자에게는 놀랄 정도로 다양한 지식 작업 일자리가 있다. 1900년경까지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지식 분야는 전통적인 전문직으로 법률, 의학, 교육, 종교 분야뿐이었다. 지금은 문자 그대로 수백 가지의 학문 분야가 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모든 지식 분야가 조직 내에서 그리고 조직에 의해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 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가장 적합한 지식 분야를 선택하여 직업을 구할 수 있다. 일자리가 있는 지식 분야 업무나 일자리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자신이나 취업 기회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각자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것은 조직 측면에서 경영자가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 부서와 그들 부하의 강점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중요한 일로 만들고 있다. 강점이 바탕이 된 인사 배치는 경영자 자신과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지식 작업 시대의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하다. 상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자기 상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기업, 정부기관 또는 기타 어떠한 조직에서나 부하 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사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지식 노동자를 수없이 보았다. 그러나 상사 활용 문제는 너무 쉬운 일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만이 그 사실을 안다.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면 된다. 그것은 기본적인 분별력이다. 흔히 말하는 것과 달리 부하가 무능한 상사를 밟고 올라가서 승진하고 명성을 얻는 일은 원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상사가 승진하지 못하면 부하들도 그 상사 뒤에서 인사체증에 걸리기 십상이다. 만약 상사가 무능하고 실패해서 해고되어도 유능하고 젊은 차석이 그 자리를 잇는 경우는 드물다. 후임자는 보통 외부에서 영입되고 외부 인사는 자신을 도울 젊은 인재를 데리고 들어온다.
반면 승진이 빠른 뛰어난 상사 밑에서 일하면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런 분별력은 제쳐두더라도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부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다. 상사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해야 할 공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런 부하는 상사들의 인정과 지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부하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바를 성취하고 완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목표를 달성하는 부하는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아첨하지 않는다. 먼저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따져보고 그것을 상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형식을 갖추어 제시함으로써 상사의 강점을 활용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노동자는 상사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똑똑한 젊은 부하들 중에 가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상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강점도 있고 여러 한계도 있다. 상사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상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다. 그러한 성취는 부하 자신의 목표도 달성하게 할 것이다. 반대로 상사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활용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사를 좌절시키고 무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나의 상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가 성과를 내려면 나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노동자는 상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 부하 직원들은 대개 상사를 바꾸고 싶어 한다. 행정부의 유능한 고위 관료는 자신의 부서에 새로 부임한 정치인 출신 상사에게 자신이 그의 개인 교사라도 된 듯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상사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가르치려 한다. 반면 목표를 달성하는 관료는 신임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 만약 의회, 백악관, 국민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능숙하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고위 관료는 신임 장관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고의 행정력과 최고 정책도 그것을 추진하는 정치적 수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쓸모없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신임 장관은 휘하 관료들이 자신을 도울 자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곧 관료들이 제안하는 정책과 행정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노동자는 상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목표 달성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는 상사 특유의 업무 수행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방법이나 습관일 수도 있지만 현실이다.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다면 다 알겠지만 정보 수집 방법과 관련해서 사람은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으로 나뉜다. 예외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도중에 듣는 사람의 반응을 떠보기도 한다. 즉 심리적 레이더를 돌리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린든 존슨이 그랬고 윈스턴 처칠도 분명 그런 사람이었다. 읽는 사람인 동시에 듣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예외인데 재판에 임한 변호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읽는 유형인 사람에게 구두 보고는 시간 낭비다. 그는 오직 읽고 난 뒤에만 보고자의 말을 듣는다. 반대로 듣는 유형의 사람에게 두꺼운 보고서 제출은 시간 낭비다. 그는 구두로 보고받아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 장으로 요약한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반드시 이 같은 보고서가 있어야 실행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사고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고 여겨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거창한 보고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상사는 모든 일을 60페이지 분량의 숫자로 된 자료로 보고 싶어 한다. 어떤 상사는 사후에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초기부터 개입해 의사결정을 준비하기도 한다. 정반대로 시기가 무르익기 전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는 상사도 있다. 정말 각양각색이다. 상사의 강점을 깊이 생각하고 활용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려면 언제나 무엇보다는 어떻게 더 신경 써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또는 무엇이 옳은지 여부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상사의 강점이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에서 발휘되는 정치 수완이라면 부하는 상사가 처한 상황의 정치적 측면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사가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정책 수립과 관련해 상사가 강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전문가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상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상사의 강점과 상사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상사의 약점이 업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식 노동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별로 없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되어라.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강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더욱 생산성 있게 만든다. 정부기관, 병원,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내가 아는 대부분의 경영자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들은 상사가 못하게 할 일, 기업 방침상 허용하지 않을 일, 그리고 정부가 금지할 일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쓴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불평하는데 시간과 강점을 낭비한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도 여러 제약 요소에 신경 쓰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고 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발견한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없음을 불평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전진한다. 그 결과 다른 동료들을 짓누르는 제약 요소들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주요 철도회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추진하는 일을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직 그런 교훈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재무 담당 부사장이 새로 부임했다. 그는 워싱턴의 주간통상위원회 ICC 1887년에 설립된 미국 독립정부기관으로 미국 50개 주간의 경제와 교통 규제를 담당했던 협의체로 1996년에 해체되었다를 방문해서 몇 가지 혁신적인 사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해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요청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관심을 둘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일부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결과를 보고 나서 기꺼이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언이 타성을 숨기려는 변명은 아닌지 항상 의심해야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많은 제약 조건이 부과되었더라도 대체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적절한 일들이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 한다. 만약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면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강점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자신의 능력 그리고 일하는 습관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누구나 성인이 될 무렵이면 대체로 자신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잘 알고 있다. 글을 쓸 때도 여러 초안들을 빨리 작성하고는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문장 하나하나가 완벽하다고 느낄 때까지 꼼꼼하게 따지면서 쓰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미리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 간단한 메모만 가지고 하는 것, 또는 아무 준비도 없이 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경우가 자신에게 더 잘 맞는지도 안다. 사람들은 자신이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 일을 잘하는지 혼자 할 때가 더 나은지 안다. 또는 위원회 구성원일 때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 대한 세부적인 윤곽이 미리 서 있을 때 다시 말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두어야 가장 일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대충 적은 메모만으로도 일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길 때 잘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충분해서 마감일보다 훨씬 전에 일을 끝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든다. 어떤 사람은 읽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아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피상적이다. 그러나 피상적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다. 앞에서 말한 여러 기질과 습관은 개별 세계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처럼 각자의 기본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다. 비록 그것이 피상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업무 습관은 목표 달성 능력의 원천이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성격이 다른 일에도 적용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자기 본래의 모습에 충실하려고 애쓴다. 그는 결코 다른 유형의 사람인 척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성과와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자기만의 고유 방식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끔찍스러운 자빌로 생각하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손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은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한 후 까다로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다소 어려워하고 비생산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 그는 지휘 책임을 갖는 의사결정권자일 때보다 문제를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는 참모일 때 훨씬 탁월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유형이다. 어떤 사람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야 성과가 좋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천성적으로 협상을 매우 잘한다는 것을, 특히 노조와의 단체 교섭 같은 감정적인 요소가 내포된 협상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와 동시에 노조 측이 무엇을 요구할지, 자신의 예측이 대체로 맞았는지 여부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강점이나 약점을 이야기할 때 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강점이나 약점은 전문 분야의 지식이나 예술 분야의 타고난 자질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고난 기질 또한 어떤 사람의 성취 능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어른들은 대체로 자신의 기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말한 내용과는 달리 강점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실제 행동일 뿐 아니라 태도이기도 하다. 태도는 실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동료들, 즉 상사들 뿐 아니라 부하들에 대해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대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원칙을 세운다면 그는 강점을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태도를 곧 터득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목표 달성이 필요한 모든 부문에서 기회는 키우고 문제는 굶겨야 한다. 이 원칙은 사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자신을 포함해 모든 구성원을 기회의 대상으로 관찰한다. 그는 강점만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안다. 약점은 두통거리를 만들 뿐이고 약점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게다가 그는 어떤 경우든 인간 집단의 성과 기준은 그 집단의 리더의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리더십 발휘 성과가 강점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스포츠에서 신기록이 수립되는 순간 세계 곳곳의 선수들은 새로운 차원의 기록 작성을 위한 도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오랫동안 아무도 1.6km를 4분 내에 주파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로저 베니스터가 그 기록을 깨뜨렸다. 그러자 평범한 단거리 선수들이 과거 기록을 겨우 따라잡는 동안 새로운 선두주자들은 4분이라는 벽을 깨기 시작했다. 세상사를 두루 살펴보면 선두주자들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두주자의 성과가 올라가면 평범한 사람의 성과도 올라갈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집단 전체의 평균 성과를 올리기보다 선두주자 한 명의 성과를 올리는 게 더 쉽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선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 사람을 리더의 지위에, 또한 표준을 정하고 성과를 내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약점은 무시해야 한다. 경영자의 임무는 인간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의 비유처럼 각자가 가진 여러 강점, 체력, 포부 등을 활용해 전반적인 성취 능력을 배가해야 한다.